진흙 속에 웅크린 용 서서를 얻다. 유비는 서문을 빠져나와 단숨에 그 넓은 단계를 뛰어넘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다. 이야말로 하늘의 도우심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지 않다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그 넓은 곳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요. 유비는 그렇게 생각하니 까닭없이 힘이 솟았다. 한동안 가노라니 해는 서산에 기울고 어둠이 밀려와 희미하나마 하얀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 나도 벌써 47살이나 되었는데 아직 이렇다 할 해놓은 일도 없이 남에게 얹혀서 지내는 신세란 말인가. 유비는 고삐를 당겨 말을 세웠다. 불현듯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황혼의 어스름 속에서 소 잔등에 올라탄 한 동자가 나타났다. 들판에서 피리를 부는 목동이 그지없이 평화롭고 한가롭게 보여 유비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실로 네가 부럽구나. 동자도 유비를 바라보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혹시 장군께서는 옛날에 황건적을 토벌하시고 공을 세우신 유현덕이란 분이 아니십니까? 너는 이런 벽지에 살면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느냐? 저야 알 턱이 없지만 저의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승께서는 손님이 오실 때면 가끔 나누시는 말씀 중에 유현덕은 키가 7자 5이요. 손을 내리면 무릎을 지나고 눈으로 자기 귀를 볼 수 있을 만치 귀가 긴데 진정 당대의 영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군의 모습을 배우니 틀림없는 그분이라 여기고 여쭙는 것입니다. 너의 사부님이 누구시냐? 저의 사부님은 두자성으로 사마하시고 이름은 휘이며 자는 덕조라 하십니다. 영주분이신데 도호는 수경선생이라 하십니다. 너의 말을 듣고 보니 나도 너의 사부님을 만나 뵙고 싶구나. 사부님이 사시는 곳은 어디냐? 동자가 손을 들어 가리켰다. 저 숲속에 사부님의 장원이 있습니다. 유비가 그제야 자신을 밝히며 동자에게 안내를 부탁했다. 네 말대로 내가 바로 유현덕이란 사람이다.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동자는 유비가 스스로를 밝히자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앞장섰다. 장원 앞에서 말을 내려놓고 중문 앞에 이르니 안에서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가 흘러나왔다. 동자가 안으로 달려가려 하자 유비는 동자의 옷소매를 잡아 세우더니 잠시 검은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갑자기 검은고 소리가 뚝 그쳤다. 검은고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려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유비는 갑자기 소리가 멎자 문 앞을 바라보았다. 문 앞에는 한 사람이 가만히 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다. 거기 온 사람은 누구인가? 방금 검은고를 타고 있자니까 맑고 그윽하던 검은고 소리가 불현듯 어지러워지며 강하고 높아졌다. 이는 필시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에서 온 영웅이 내 검은고 소리를 엿듣고 있었을 것이다. 유비가 놀라며 그 사람을 보았다. 나이는 50살 남짓해 보이는데 소나무같이 꿋꿋하고 학처럼 고매하며 청아한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유비는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기품에 위압당한 듯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유비의 옷은 그때까지도 젖어 있었다. 공은 다행히 큰 화를 면하셨구려. 수경 선생은 뜻밖에도 유비를 보며 그런 말을 했다.
동자가 유비를 소개했다. 이분은 늘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던 유현덕 바로 그분이십니다. 동자의 말에 수경 선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유비를 초당으로 맞아들인 후 마주 앉았다. 수경 선생이 먼저 유비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공은 어디서 이곳으로 오셨소? 우연히 이 부근을 지나다가 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조난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 실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경 선생이 다시 물었다. 공의 높은 이름은 일찍부터 들어왔는데 어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수를 펴지 못하십니까? 제 운수가 비색한 때문인가 합니다. 그러자 수경 선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않소이다. 내가 서슴없이 일러드린다면 공의 좌우에는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비가 수경 선생의 말을 의아하게 여기며 말했다. 뜻밖의 말씀입니다. 제가 비록 재주가 모자라나 생사를 함께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문사로는 손건, 미축, 간홍 등이 있으며 무사로는 관우, 장비, 조운이 있습니다. 유비의 말에 수경 선생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원래 공은 휘하 사람에게 정이 깊은 분이요. 때문에 좌우에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는 휘하들을 감싸려 하시지요. 군신의 정리로 보면 매우 아름다운 일이지만 수장으로서는 그러한 정리만으로는 아니 되는 것이외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식이나 용맹을 아낄 것이 아니라 공 자신도 함께 포함시켜 한 무리로서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오. 즉, 무리로서 무언가 부족함이 없나를 살펴보라는 말이 외다. 관우, 장비, 조운과 같은 인물은 홀로 만명을 대적할 수 있는 장수들이요. 그러나 이들을 용병할 사람이 없소. 손건, 미축, 간홍 같은 사람들이야 백면서생일 뿐이지 세상을 구하는 경륜을 지닌 사람들은 아니요. 이러한 인물들만 가지고는 왕패의 대업을 이룩하기는 어렵소이다. 유비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다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을 털어놓았다. 선생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장량, 소화, 한신과 같은 인물을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아니 외다. 어느 시대나 결코 인물이 없지는 않을 것이요. 다만 그런 인물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뿐이요. 수경 선생의 말에 유비는 간곡한 어조로 청했다. 제가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선생께서 그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수경 선생이 말했다. 지금 천하의 기재는 모두 이곳에 모여 있소이다. 양양의 명사들 또한 은근히 공의 장래에 기대를 걸고 있소. 이러한 기운을 맞이하여 훌륭한 사람을 써서 대업의 기초를 닦도록 하시오. 봉룡이나 봉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얻으면 가히 천하는 손바닥 안에 있을 것입니다. 봉룡, 봉추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비가 급히 물었다. 그러나 대답 대신 수경 선생은 너털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어느새 창밖이 어두워져 오고 있었다. 날이 저물었소이다. 장군께서는 여기서 하룻밤 유하십시오. 하던 이야기는 내일로 미루도록 합시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아오자 유비는 곧장 수경 선생한테 뵙기를 청했다.
유비는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했다. 불초는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한시를 부흥시키고 만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천하를 헤맸습니다만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선생을 모시고 저의 뜻을 펴고자 하니 선생께서 응낙해 주십시오. 수경 선생은 마지못해 한마디 불쑥 내뱉었다. 나와 같이 산과 들에서 한가로이 소일하는 사람은 공을 돕지 못하오. 공을 보필하려면 나보다 10배나 나은 사람이어야 하며 또 그런 사람이 있소이다. 공은 그 사람을 찾아보시오. 그 사람이 봉룡입니까? 봉추입니까? 유비는 답답한 마음으로 물었으나 수경 선생은 시원스런 말을 해주지 않는데 문득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유비가 놀라 얼른 밖으로 나가보니 그들은 바로 존과 그 휘하의 군사들이었다. 내가 수경 선생이 초당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어젯밤 신야로 돌아가 주공을 두루 찾았으나 허사였습니다. 다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하던 끝에 간밤에 낯선 장군이 동자의 안내를 받아 수경 선생 댁으로 가셨다는 농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경 선생이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유비에게 일렀다. 농부들도 보았다면 이곳에 오래 머물 처지가 못되오. 휘하 장수도 왔으니 신야로 급히 돌아가시오. 유비는 뒷날을 기약하며 우선 수경 선생에게 작별을 고한 뒤 신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신야의 현성으로 돌아온 유비는 휘하 장수들을 불러놓고 양양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비로소 내막을 알게 된 장수들은 모두 채모에게 큰 분노를 느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일은 유표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채모가 꾸민 일입니다. 주공을 모살하려다 실패한 채모는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유표에게 주공을 모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시바삐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송건이 이렇게 말하자 유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는 글을 써서 손건에게 주어 형주로 향하게 했다. 손건이 형주에 이르러 유표 앞에 나아갔다. 손건은 먼저 유비가 써준 글부터 올리고 채모가 유비를 죽이려고 꾸민 계책과 정로말을 타고 단계를 뛰어넘어 도망간 사실을 말했다. 유표는 채모를 끌어내어 참수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유표가 채부인의 애걸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는 것을 보자 송건이 나서서 말했다. 만약 채모를 죽이신다면 황수께서는 이곳에 계시기가 불편하실 것입니다. 채모의 목숨만은 보존토록 해 주십시오. 손건의 말을 듣더니 유표는 가까스로 활을 가라앉혔다. 손건의 말대로 채모를 죽이지 않고 다시 한번 꾸짖어 물린 뒤에 맏아들 유기를 손건과 함께 보내어 현덕에게 용서를 빌게 하였다. 유기가 신야에 이르자 유비는 현성 밖에 나와 맞아들이고 주연을 베풀어 환대했다. 그런데 주연이 무르익었을 즈음 유기는 문득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유비가 놀라며 그 까닭을 물었다. 유기는 눈물을 씻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계모 채씨가 아우 종을 후사로 세우기 위해 항상 저를 해칠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 처량한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유비는 그 말을 들으니 유기가 측은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그 일로 실언했던 일이 생각났을 뿐 아니라 함부로 말할 일이 못 되었다. 오직 효도에 힘쓰시오. 아무리 계모일지라도 공자의 효심을 알면 자연히 화가 없어지는 법일세. 이튿날 유기가 형주로 돌아갈 때 유비는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현성 밖까지 전송했다. 유비가 무거운 마음으로 말머리를 돌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며 걸어오고 있었다. 머리에는 갈건을 쓰고 베옷을 입었는데 몸에는 검은 띠를 둘렀고 검은 신을 신고 있었다. 유비가 그 노래를 들으니 심상치 않은 내용이었다. 유비는 말에서 내린 후 그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행색은 소탈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몸 전체에서는 쉽게 범할 수 없는 기품이 감돌았다. 잠깐 뵈었으면 합니다. 유비가 그를 불러 세웠다. 소생을 부르셨습니까? 작년에 그 사나이는 유비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렇소이다. 우연히 이렇게 길에서 만났으나 그대와 나는 초면이 아닌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불렀소이다. 나와 함께 현성으로 갑시다. 술잔을 나누면서 그대의 노래를 더 듣고 싶소이다. 유비가 정중히 청하자 그는 껄껄 웃었다. 하하, 소생의 하찮은 노래를 청하시다니 실로 큰 기쁨이외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 사람은 흔쾌히 승낙했다. 유비는 그를 귀빈을 맞는 예로 맞이한 후 술을 권하며 물었다. 선생은 누구십니까? 나는 영상 사람으로 성은 선, 이름은 복이라 합니다. 오래전에 사군께서 어진 선비들을 불러들이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휘하에 몸을 의탁하려 하면서도 감히 찾아뵙지 못하다가 짐짓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러 사군의 이목을 끌어보려 했습니다. 사군께서 어지시고 덕스럽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곳으로 오는 길에 신야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읊고 있었습니다. 신야목 유황숙 예 오시니 신야들의 풍년가가 퍼지네. 이 노래를 듣고 사군을 흠모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군을 배우니 과연 인덕을 갖추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재주는 없으나 거두어 주신다면 어찌 수고를 아끼겠습니까?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고마울 뿐이요. 인생의 긴 세월 중에 어진이를 만나는 날이 가장 길한 날이라 하였소.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요. 유비가 그 당시에 마음속으로 갈구하고 있었던 것은 뛰어난 인재였다. 청룡언얼도를 쓰는 천하무적인 관우와 일장 8척의 창을 쥐고 종횡무진으로 적을 유린할 수 있는 괴력의 장비가 있었다. 또 창의 명인 조운이 있었기 때문에 무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국지적인 싸움에서는 언제나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주위의 정황을 분석하여 적확한 전략이나 작전을 세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싸움에서는 언제나 패배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유비는 병법에 통달하고 천하의 형세와 정확한 정보를 포착하여 탁월한 계책을 세울 수 있는 신하를 마음속으로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갈구는 수경 선생을 만난 이후 더욱 강렬한 확신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럴 때 선복을 만났으니 그의 기쁨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 인물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다. 유비는 이렇게 생각하자 과감히 그를 중용하여 군사로 발탁했다. 선복은
군사의 지휘권을 맡자 연병과 조마를 마치 자기의 수족을 부리듯이 조련하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규율과 체계가 바탕이 되도록 정신적인 단련을 병행했다. 이렇게 합리적인 조련을 거치는 동안 신야의 군대는 비록 소수이나 날이 갈수록 정병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이 무렵 조조는 북정을 끝내고 허도에 돌아와 있었으나 마음속으로는 형주를 엿보고 있었다. 조조는 허도의 군사를 내기 전에 먼저 형주를 살피게 했다. 조인을 대장으로 삼고 이전, 여광, 여상, 세 장수에게 군사 3만을 주어 번성으로 보냈다. 번성은 형주와 가까웠으므로 조인으로 하여금 양양과 형주의 계를 넘보게 한 것이었다. 이때 원소군으로부터 투항했던 여광, 여상이 때를 놓치지 않고 공명심을 불태우며 형주 정벌을 조인에게 역설하였다. 지금 유비는 신야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군사를 모으고 말을 사들이며 마초와 군량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의 야심을 펴기 전에 일찌감치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형제가 승상께 항복한 이래 이렇다 할 공을 세우지 못한 터이니 정병 5천만 주신다면 반드시 유비의 목을 취하여 바치겠습니다.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일시에 급습해 들어가면 쉽게 깨뜨릴 수 있을 것으로 여긴 조이는 군사 5천을 선뜻 여광 형제에게 내주었다. 여광 여상이 군사를 이끌고 오자 유비는 군사인 선복을 불렀다. 군사, 어찌해야 좋겠소? 선복은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 없이 계책을 올렸다. 사군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을 우리 땅에 들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먼저 관훈장에게 일군을 이끌게 하여 왼편에서 적을 막게 하면 적은 가운데 길로 올 것입니다. 그때 장비로 하여금 오른편에서 나와 적의 뒤쪽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사군께서는 조운을 이끌고 적의 앞길을 막아치신다면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유비는 그의 말을 듣자 쾌히 그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군사를 주어 앞서가게 한 뒤 자신은 선복, 조운과 더불어 군사 2천을 거느려 성문을 나섰다. 몇 일을 가지 않아 산 모퉁이에서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여광 여상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는 게 보였다. 양쪽 군사는 한동안 화살을 달리며 진세를 벌였다. 유비가 대장기를 앞세운 채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너희들은 누구이기에 함부로 내 땅을 침범하는가? 나는 대장 여광이다. 승상의 명을 받들어 너를 사로잡으러 왔다. 조자룡은 어서 가서 저놈을 쳐라. 유비가 노하며 영을 내렸다. 조우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말을 박쳤다. 여광도 기세 좋게 말을 달려 나왔다. 조운의 기합 일성이 일자 여광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말 아래로 나뒹굴었다. 여상은 놀란 눈으로 유비군을 보며 말머리를 돌렸다. 여상이 황급히 군사를 돌려 달아나는데 앞쪽에 한 장수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바로 관우였다. 여상은 관운장을 맞아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싸움을 떠맡은 쪽은 졸개들이었지 자신은 급히 옆길로 빠져 달아났다. 여상이 한동안 정신없이 말을 달리는데 앞쪽에서 우레 같은 호통이 떨어졌다. 이놈, 장익덕이 너를 기다렸다. 순순히 항복하라. 어느새 달려온 장비가 어리 빠진 여상을 맨손으로 움켜쥐어 땅바닥으로 패대기 쳤다. 여광 여상이 제대로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맥없이 목이 떨어지자 졸개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군사들을 관우와 장비가 모조리 사로잡고 말았다. 유비는 사로잡은 군사를 이끌고 신야로 돌아왔다. 유비는 이번 싸움에서 이긴 걸 크게 기뻐했다. 이전처럼 용맹과 힘으로만 싸워 이긴 승리와는 잠옷 달랐기 때문이었다. 계책에 따른 용병에 의한 승리였던 것이다. 유비는 선복을 더 높이 대하며 군사들에게도 후한상을 내려 치하했다. 서서히 짓밟힌 조인의 팔문 금쇠진법. 한편 가까스로 번성으로 도망쳐온 여광 형제의 패잔병들은 조인에게 그 싸움을 자세히 고했다. 여장군 형제부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밖의 군사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인은 크게 놀라는 가운데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당장 신야로 밀고 들어가 단숨에 그들을 칠 생각으로 출병을 서두르는 한편 남은 장수 이전과 의논했다. 이전은 신중을 기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고 주장했으나 유비를 가볍게 여기고 있던 조인은 그 말을 끝내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인과 이전은 군사 2만 5천을 거느리고 여광 형제의 군세보다 5배나 더 많은 병력으로 번성을 나섰다. 조인이 대군을 이끌고 신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급보에 크게 당황한 것은 유비였다. 그러나 선복은 다만 크게 웃으며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인의 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스스로 찾아든 격입니다. 조인이 몸소 군사를 이끈다면 번성은 필시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하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지세는 불리할지 모르나 번성을 취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선복은 조용히 한 가지 계책을 유비에게 일러주었다. 그 계책을 듣자 유비의 얼굴은 한결 밝아졌다. 이때 조인 이전의 군사는 신야를 불과 10리 남긴 지점까지 육박해 들어왔다. 양군이 진을 치고 마주하자 싸움은 조인군의 선봉 이전과 유비군의 선봉 조은의 대결로 그 막이 올랐다. 조은과 이전은 서로 말을 달려 맞붙었다. 이전이 조인 휘하의 유일한 장수였으므로 조은과 맞붙었으나 결코 그의 적수가 될 수는 없었다. 싸운 지 10여합이 못되어 급히 말머리를 돌리고 말았다. 조은과의 싸움에서 쫓겨온 이전이 조인에게 권했다. 보시다시피 적군의 사기가 드높고 그 기세 또한 사납습니다. 경솔이 맞서느니 차라리 번성으로 일단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조인이 불같이 노했다. 조인은 도부수를 불러 당장 이전의 목을 치라고 엄명을 내렸다. 그러나 여러 장수들이 간곡히 만류하였다. 이전은 가까스로 목숨만 보존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이 되자 조인은 진영을 새로이 했다. 이전에게 후군을 담당하게 하고 몸소 선두를 지휘했다. 조인은 새로운 진영을 펼치며 군사들에게 적군을 조롱하도록 했다. 너희들이 우리의 진을 알기는 하겠느냐? 과연 진법에 밟지 못한 유비가 보니 알 수 없는 진세였다. 선복은 유비를 언덕 위로 인도하여 채찍으로 적진을 가리켰다. 적의 저 진영은 팔문금세쥔이라는 진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지는 하였지만 아깝게도 중군의 약점이 있습니다. 팔문이란 무엇이요? 이름하여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계의 8문을 말합니다. 그중 생문, 경문, 계문으로 들면 길하지만 상문, 경문, 휴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해를 입으며 두문,
사문으로 들어가 싸우면 패하고 맙니다. 지금 각 문의 진세를 보건대 각 부분의 길이 엇갈려 있어 거의 완전한 진이나 오직 중군에 중심이 빠져 있습니다. 이 중군의 허를 찔러야만 합니다. 생문으로 돌입하여 서쪽의 경문으로 나가면 실이 빠진 청과 같이 전 진용이 크게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유비는 그의 해박함에 놀라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군사의 한마디는 100만 명의 군사와 비길만 하오. 유비는 곧 조운을 불러 군사 500을 주며 명했다. 동남각 생문으로 쳐들어가서 서쪽으로 적을 짓밟으며 달리다가 다시 동남방으로 돌아오라. 조운은 명을 받자마자 장창을 축혀들고 말에 올랐다. 조운은 500군사를 이끌며 팔문금세진의 일부인 생문으로 지쳐 들어갔다. 진지의 한가운데를 조운의 500군사에게 돌파당하자 조인의 팔문금세진은 금세 혼란이 일었다. 조인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진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군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전날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야심만만하게 벌인 진영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니 조인은 크게 당황했다. 이렇게 되니 팔문금세진은 허물어져 진영이고 뭐고 가릴 것 없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지금입니다. 총공격의 명을 내리십시오. 선복은 유비에게 총공격령을 내리도록 했다. 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유비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인군을 덮쳤다. 조인군은 크게 패한 채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다. 선복은 군사를 물리는 조인을 뒤쫓지 않도록 했다. 한편 조인은 싸움에서 지고 나자 이전의 말이 옳았음을 알았다. 막대한 손상을 입은 채 이전과 얼굴을 대할 면목이 없었으나 하는 수 없이 이전과 상의했다. 이번에는 야습을 감행하여 치욕을 씻고야 말겠소. 조인은 이전에게 무한한 감정을 은폐하려는 듯이 이렇게 큰소리쳤다. 이전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만두십시오. 팔문금쇄진조차 간파당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전법까지 알고 있었소. 유비의 유막에는 필시 유능한 인물이 있어 그가 이 싸움을 지휘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은 이미 야습에 대한 대비까지 세워두었을 것입니다. 이전이 이렇게 말하자 조인은 다시 화를 벌컥 냈다. 그대와 같이 매사에 겁부터 낸다면 어찌 군사를 부릴 수가 있겠소. 정이 그렇다면 공은 후군을 거느리시오. 내가 선두에서 그들을 치겠소. 이전은 굽히지 않고 또 한마디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의 싸움터가 아니라 번성이오. 번성을 비우다시피 하고 이곳으로 왔으니 그게 걱정이오. 그러나 이전의 말을 조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경이 가까워오자 조인은 야습을 감행했다. 그들은 기척을 죽이고 유비의 진지로 접근해 왔다. 그때 매복해 있던 유비군이 불을 지르자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나며 조인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조인은 유비군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음을 알자 군사들에게 급히 명을 내렸다. 화공지게다. 모두 물러가라. 조인이 이렇게 소리치며 급히 군사를 돌렸다. 그러나 앞에는 미리 조운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엄습해왔다. 황왕이 북쪽의 강을 향하여 달아났다. 이때 장비가 놋그릇이 깨지는 듯한 목소리로 외치며 다가왔다. 뒤에는 강물이었다. 더 물러설 수도 없게 되자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후군인 이전이 군사를 이끌고 왔다. 이전이 나타나자 더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와 함께 급히 배에 올랐다. '그와 함께 급히 배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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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함께 급히 배에
강을 건넌 조인과 이전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어둠 속을 허둥지둥 달려 이윽고 번성에 이르렀다. 문을 열라. 나는 대장 조인이다. 어서 성문을 열라. 그러자 성 위에서 북소리가 요란하더니 한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성문 밖으로 달려오며 외쳤다. 패장 조인 이놈아, 어서 오너라. 유황숙의 아우 문장 관우가 번성을 취한 지 이미 오래이다. 기겁을 한 조인은 놀라 자빠질 듯 비명소리와 함께 지친 말을 채찍질하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조인은 갑주마저 찢겨나간 처참한 몰골을 하고 허창에 당도하였다. 쫓겨가는 도중 조인은 유비의 군 중에 선복이 군사로 있으면서 군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번 싸워 3번 다 이긴 유비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며칠이 지나자 유비는 선복과 의논한 후 번성은 조은으로 하여금 군사 1,000명을 주어 지키게 하고 대군을 휘동하여 신야로 돌아왔다. 그 무렵 하북지방의 광대한 땅을 비롯하여 요동과 요서에서도 곡물이 들어와 허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허도에 조인과 이전은 목불인견의 꼬락서니를 하고 돌아왔다. 기가 죽은 조인과 이전은 승상부로가 조조를 아련했다. 조인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수차례에 걸친 패배의 실상을 낱낱이 고했다. 그들의 보고를 잠자코 듣고 있던 조조는 한 차례 크게 웃더니 말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에 항상 있는 일이다. 너무 크게 마음에 두지 말라. 조조는 패전의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도 않았으며 질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조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비록 이번 싸움에서 참패를 하고 돌아왔지만 조인은 전략과 용병과 용맹에 있어 조조 휘하에서는 손꼽을 수 있는 맹장이었다. 이번 싸움에서 전부터 유비를 도왔던 장수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은 없더냐? 조조가 묻자 조인이 얼른 입을 열었다. 밝게 보셨습니다. 선복이란 자가 군사로서 참가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천하에 지혜로운 인물이 많지만 선복이라는 이름은 금시초문이구나. 이 중에 그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조조는 정옥이 웃고 있자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선복을 알고 있는가? 예, 같은 고향 사람으로 제 중마고우입니다. 지조가 굳고 담대하며 의를 숭상하는 친구입니다. 육도를 꿰뚫고 항상 경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선복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라.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칼을 즐겨 썼습니다. 중평말년에 남의 원수를 갚아주느라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관가에 쫓기는 몸이 되자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에는 숯가루를 칠하고 미친 척하며 거리를 헤매고 다니다가 그만 관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물어도 끝내 대답하지 않자 그를 결박하여 수레에 싣고 북을 치며 조리를 돌려 그를 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은 그를 가엾게 여겨서인지 아무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그의 친구가 밤중에 옥사에서 그를 구출한 후 포승을 풀어주어 멀리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이름을 고치고 마음을 바로잡고는 학문에 힘쓰며 널리 이름 있는 학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일찍이 사마휘와도 상종하며 둘이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학문과 천하를 두루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본명은 서서로, 자는 원직이요, 영주태생입니다. 선복은 그의 가명입니다.
서서의 재주를 그대와 비교하면 어떤가? 저 같은 것은 그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조조는 길게 한탄하며 말했다. 실로 해석하다. 그토록 훌륭한 인물을 유현덕의 휘하에 들어가게 했으니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로구나. 서서는 후일 현덕을 위해 큰 공을 세우리라. 어찌하면 좋겠나. 서서가 비록 지금은 유현덕에게 있으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조는 정욱을 다그쳐 그 방법을 물었다. 어서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올 방도를 말해보라. 서서는 어려서 아버님을 여의고 집에는 늙은 어머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아우 서광의 집에 있었는데 서광도 지난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서서는 원래 어릴 때부터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지금은 현덕의 군사로 있으나 마음속에는 홀로 계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승상께서 사람을 시켜 그의 어머니를 허도로 모셔다 놓은 뒤 글을 써서 서서를 부르시면 될 것입니다. 필시 그 글을 받으면 그는 밤낮을 도와 허도로 달려올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 즉시 노모를 허도로 모시기로 하자. 다음 날이 되자 서서의 홀어머니는 허창에 이르렀다. 조조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나타나 마치 자기의 친어머니를 대하듯 공손히 예를 올렸다. 듣건대 아드님 서원직은 지금 선복이라는 가명으로 신야에서 유현덕을 섬기고 있다 합니다. 천하의 기재인 아드님이 어찌하여 일정한 근거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적도와 한패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서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하필이면 현덕 같은 역신을 섬기고 있으니 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 노부인께서 수고스럽지만 아드님에게 글을 보내시도록 하십시오. 만약 노부인께서 아드님을 이곳으로 불러들여서 벼슬살이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내가 천자께 상주하여 높은 관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의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보시다시피 나는 시골 사람입니다. 세상사는 아는 게 없지만 유현덕이라는 분의 소문은 나무꾼도 농부도 다들 자주 이야기하므로 귀동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왕숙이야말로 백성들을 위하여 태어나신 당세의 영웅이며 참으로 어진어른이라 했습니다. 조조는 짐짓 크게 웃었다. 현덕은 패군이라는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태어나 젊어서는 신을 만들고 자리를 짜며 지내던 자입니다. 때마침 난리가 나자 인근의 불황배들을 모아 명분도 없는 군사를 일으켜 도적질이나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겉으로는 군자를 가장하고 속으로는 악역무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스스로 한실의 후예라고 자처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서서의 어머니는 대뜸 언성을 높여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다지도 거짓말이 심한가? 유현덕은 몸을 굽혀 어진이를 맞이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어질고 덕이 있는 분임은 세상에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철부지 아이나 백발 노인, 목동이나 머슴들도 다 그의 어진 이름을 알고 있으니 그가 어찌 당세 영웅이 아니더냐. 어찌 내 아들로 하여금 명주를 버리고 암군에게 오라 하겠느냐. 조조가 격노하여 서서의 어머니를 참수하라고 외치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정욱이 급히 조조를 말리며 말했다. 서서의 어머니가 승상을 노엽게 해드린 것은 스스로 죽음을 청한다는 뜻입니다. 승상께서 그 어미를 죽이면 의롭지 못하다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또한 서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현덕을 도와서 원수를 갚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저 노인을 이곳에 머물게 해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서서는 현덕에게 있어도 마음은 허도에 있게 되니 비록 현덕을 돕더라도 제 힘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게 하나의 계책이 있으니 이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정욱은 그날부터 매일 서서의 어머니를 찾아 문안을 드렸다. 서서의 어머니는 정욱이 어릴 때 아들과 친한 친구였고 또한 그 정성이 여간 극진하지 않아 정욱에게만은 점차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귀한 음식과 옷가지가 올 때마다 정욱처럼 고맙다는 뜻을 글로 적어 답서로 보냈다. 정욱은 그 친필을 차곡차곡 보관하고 그 필적을 흉내냈으니 이는 서서에게 그의 어머니가 쓴 것처럼 하여 서한을 보내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정욱은 서서 어머니의 거짓 서한을 썼다. 조조에게 그 서한을 보인 후 사람을 시켜 신야의 서서에게로 보냈다. 서서는 그 서한을 받아들고 거실로 돌아와 등잔 심지를 돋우었다. 서야, 잘 있느냐? 어미도 무사하다. 근자에 네 야후 강이 죽으니 의지할 사람이 없어 슬픈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승상이 사람을 보내 허창으로 나를 데려다 놓고 네가 조정을 배반하였다 하며 나를 옥에 가두려 하였다. 요행이 정욱과 몇몇 사람이 청을 들여 나를 구해주어 목숨을 부지하고 있구나. 네가 이곳으로 와 항복을 하면 나도 죽음을 면한다고 한다. 앞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짓는다면 너와 이 어미는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어미의 목숨은 실오라기에 매달린 것과 같구나. 오직 네가 달려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읽기를 마친 서서는 비오듯 눈물을 쏟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다. 서서는 참새소리와 함께 대문을 나섰다. 서서는 곧장 신야의 성문으로 들어서자 유비에게로 다가갔다. 서서가 한 통의 서한을 품속에서 꺼냈다. 이것을 보옵소서. 서서가 어머니로부터 온 글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저의 늙은 어머니께서 조조의 간계에 빠져 허창에 감금당한 채 조조에게 목숨을 빌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으로는 유황숙께 견마지루를 다하고 싶습니다만 어머님께서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 제가 어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주공께 사정을 고해 올리며 언젠가 다시 배울 날을 기대할 뿐입니다. 유비도 서서의 그 같은 모습을 보니 슬픔이 더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이제야 유비가 원하던 사람을 만나 모든 일을 맡기고 의지하던 터였는데 그가 불쑥 떠나려 하니 유비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이윽고 마음을 가다듬은 유비가 입을 열었다. 그대는 나의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가서 늙으신 어머니를 구하시오. 후일 다시 돌아와 나를 가르칠 기회가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바라건대 하룻밤만 더 보내고 내일 떠나도록 하십시오. 유비가 못내 아쉬운 듯한 얼굴로 간절히 청하자 서서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에는 유비 휘하의 모사와 장수들이 모여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술잔이 돌아가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잔치는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유비는 성 밖에다 다시 술자리를 마련하여 서서를 배웅했다. 이윽고 서서가 말을 타고 떠나자 유비는 여러 장수들과 함께 나란히 교회의 장정회까지 이르렀다. 장정에 이르자 유비는
마지막 이별줄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분복이 박하고 인연이 없어 선생의 가르침에 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새 주인을 잘 섬겨 부디 공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서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와 같이 학문도 얕고 재주도 없는 사람을 사군께서는 높이 써주셨습니다. 이제 불행히도 중도에서 작별하게 된 것은 실로 저의 어머님 때문입니다. 비록 조조를 섬기게 되더라도 평생토록 그를 위해서는 한 가지 책모도 내지 않겠습니다. 유비는 다시 눈물을 비오듯 쏟았다. 이제는 그만 돌아가십시오.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서가 말을 세우고 더 이상의 전송을 굳이 사양하였다. 유비가 탄식하며 바라보니 서서의 모습은 숲에 시야가 가려 보이지 않았다. 유비는 채찍을 들어 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숲에 가려 서원직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구나. 저 숲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싶구나. 유비가 끝내 떨쳐버리지 못한 미련을 담은 눈으로 숲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서가 말을 되돌려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선생, 무슨 까닭으로 돌아오십니까? 서서는 다가오자마자 유비의 말 옆으로 다가오더니 급히 말했다. 제가 어젯밤부터 마음이 어지러워 그만 여쭐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양양성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용중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학식과 재주가 빼어난 선비가 살고 계십니다. 사군께서는 그 사람을 찾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은 명예나 벼슬을 초월한 사람이며 사귀는 선비들도 적어 그가 현사임을 아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가시는 길을 하루 더 미루시고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신야로 청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유비가 서서에게 그렇게 청했으나 서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정색하고 말했다. 그 사람은 부른다고 하여 몸을 굽혀 올 사람이 아닙니다. 사군께서 몸소 가셔서 청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 사람만 얻는다면 주의 문왕이 태국망을 얻고 한나라가 장자방을 얻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스스로를 관중이나 악의에 비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오히려 관중이나 악의도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거느리고 땅을 주름잡을 재주가 있으니 천하에 그를 능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유비를 놀라게 하는 말이었다. 서서가 저런 정도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니 유비는 가슴이 뛰는 듯 했다. 바라건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낭야군 양도 사람으로 성은 제갈이요 이름은 량, 자는 공명입니다. 원래 한해 사예교위를 지냈던 제갈풍의 후손입니다. 부친의 이름은 규, 자는 자공이라 하며 태산 군승을 지내다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 숙부 현에게 양육되었습니다. 이 제갈현이라는 사람은 형주의 유표와 아는 사이여서 그에게 의지하여 양양의 거처를 마련하여 살았습니다. 제갈현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는 다시 아오 제갈균과 함께 남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검은고를 키며 양부음이란 노래를 짓기도 했습니다. 살고 있는 근처에 와룡이라 불리는 큰 언덕이 있으므로 스스로 호를 와룡선생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불세출의 기재이니 사군께서는 한시바삐 그를 찾도록 하십시오. 만약 그 사람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자 문득 유비는 지난날 수경 선생 사마휘에게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다. 이제야 생각이 떠오르는구려. 전에 수경 선생께서 지금 봉룡과 봉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얻으면 좋기 천하를 편안히 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몇 번이나 그 이름을 알고자 했으나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갈공명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봉룡이 바로 제갈공명입니다. 그럼 또 한 분, 봉추는 바로 선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에 서서는 황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봉추란 양양의 방통으로 자는 사원이라 합니다. 서서는 이렇게 일러준 후 후련한 듯 마지막 배례를 하고 채찍을 휘둘러 날듯이 허도를 향해 달렸다. 유비는 즉시 모든 문무 장수들을 불러 많은 예물을 준비하게 했다. 그리고 스스로 관우와 장비를 거느리고 남양으로 향했다. 유비는 남양이라는 연못 속에 깊이 숨어있는 용을 기어이 자신의 곁으로 일으켜 세우리라 굳게 결심했다.